검은 구름이 도시의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던 오후, 빗줄기는 멈출김이 없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 물감으로 칠해진 듯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흐릿한 수채화에 그어진 유일한 색선처럼 보였다. 이 잿빛 도시의 소란 속에서 낡은 스쿠터 한 대가 빗물을 가르며 위태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스쿠터 위에는 비닐 위를 뒤집어 쓴 작은 체구의 이문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은하는 새벽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카페, 오후에는 편의점을 거쳐 이제 막 마지막 아르바이트인 레스토랑 주방 보조 일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노동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빗속을 뚫고 나아가는 스쿠터의 핸들을 쥔 손은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학자금 대출과 빠듯한 생활비, 그리고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약값까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폭우보다 더 거셌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익숙한 교차로의 신호등이 붉은 빛을 깜빡였다. 제동을 걸었지만 빗물에 젖은 낡은 타이어는 아스팔트 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졌다. 안 돼. 그녀의 짧은 비명이 빗소리에 묻히는 순간 스쿠터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옆 차선에서 부드럽게 코너를 돌던 검은색 세단과 가볍게 부딪히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은하의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기에는 충분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스쿠터를 일으켜 세우고 상대방 차로 다가갔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단순한 검은색 세단이 아니었다. 유려한 곡선과 칠흑 같은 광택,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 차는 도로 위에 다른 차들을 순식간에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은하조차도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의 차량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의 옆면에 길게 그어진 하얀색 스크래치였다. 자신의 스쿠터 핸들 끝이 만들어낸 끔찍한 상처였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를 맞으며 차 밖으로 걸어 나왔다.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한 방울의 비도 허용하지 않을 것처럼 팽팽했고 그의 존재감은 주변의 빗줄기마저 압도하는 듯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하지만 그 위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관심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JK그룹의 총수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차에 생긴 흠집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한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전한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 무관심이 은하에게는 그 어떤 분노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며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변상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사과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손목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는 옆에 다가온 비서에게 나지기 지시했다. 처리해. 그리고 연락처 받아둬.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고 검은색 세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빗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며칠 후 은하는 JK그룹 본사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수리비 견적서를 받으러 오라는 말에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약속된 날
그녀는 평소 입던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JK 타워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그녀를 압도했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화려함과 위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다른 세상에 잘못 들어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앞이었다. 묵직한 원목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한 그녀는 비서의 안내에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무실은 마치 왕의 집무실 같았다. 그리고 그 중앙 거대한 책상 뒤에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도로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은하를 맞이했다. 민주는 잠시 후 서류에서 눈을 떼고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수리비 견적서다. 확인해봐.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가 적혀 있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분할 상환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평생에 걸쳐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댄 채 마치 흥미로운 곤충을 관찰하듯 은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돈은 필요 없어. 그 말에 은하는 잠시 희망을 품었다. 용서해 주려는 것일까?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녀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대신 나하고 결혼해야겠다. 은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는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계약 결혼이다. 기간은 1년.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수리비는 물론이고 네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빚을 해결해 주지. 이건 거래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제안을 하듯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계산적인 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은하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저는 회장님을 모르고 회장님도 저를 모르시잖아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게는 아내가 필요하다. 할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그리고 넌 내 차를 망가뜨렸지. 이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일 뿐이야.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이지. 그는 다시 은하를 돌아보며 맹수가 먹잇감을 몰아붙이듯 차갑게 말했다. 선택은 네가 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든가 아니면 저 견적서대로 소송을 당해서 내 인생 전체를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든가. 내 가족까지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도 있겠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은하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 삼아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올 수도 없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아니,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그녀의 삶과 가족의 미래가 이 남자, 강민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인생, 그녀의 미래, 그 모든 것이
길게 긁힌 자동차. 스크래치 하나의 대가로 저당 잡힌 순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혼인 계약서라는 글자가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에서 조롱하듯 번지고 있었다. 이문아가 강민준의 펜트하우스에 발을 들인 것은 그녀의 낡은 스쿠터가 그의 세상에 흠집을 낸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었다. 초고층 빌딩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하늘에 떠 있는 성체에 가까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은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광활한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비췄고 높은 천장에는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이질적인 풍경 속에서 섬처럼 떠다녔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세상 전부가 담겨 있었지만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는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한 존재감을 가질 뿐이었다. 가사도우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려 했지만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꽉 붙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낯선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자신의 것이었다. 강민주는 이미 거실 중앙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입는 편안한 라운지웨어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와 위압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은하의 존재를 잠시 훑어보더니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훌륭한 건축 자재로 마감된 공간을 차갑게 울렸다. 그는 은하를 집의 한쪽 끝에 있는 거대한 침실로 안내했다. 방은 그녀가 살던 원룸의 몇 배는 좋게 되어 보였고 한쪽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은하의 마음에 온기를 주지는 못했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 멈춰서서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듯 입을 열었다. 첫째, 우리는 서류상 부부일 뿐이다.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도 간섭하지도 않는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은하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자 그는 말을 이었다. 둘째, 이 집은 동쪽과 서쪽 구역으로 나뉜다. 이 방을 포함한 동쪽이 내 공간이다. 내 허락 없이는 서쪽 구역, 특히 내 서재와 침실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셋째,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식사와 생활을 유지한다. 마주칠 일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을 못 박았다. 넷째, 밖에서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해야 한다. 내게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행동해. 하지만 그 연기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어야 한다. 쓸데없는 감정을 섞어서 이를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작은 카드키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내 방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출입 카드다. 필요한 물건은 가사도우미에게 말하면 뭐든지 구해줄 거다. 모든 말을 마친 그는 뒤돌아서려다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덧붙였다. 아, 그리고 네가 쓰던 전화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다. 이걸 써. 그가 내민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이 전화기에는 내 번호와 비서번호만 저장되어 있다. 외부 연락은 이걸로만 해. 내 가족에게는 유학을 갔다고 둘러댔으니 그런 줄 알면 된다. 그것은 배려가 아닌 통제였다. 그는 그녀를 완벽한 금롱 속에 가두고 세상과 단절시키려 하고 있었다.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냥 인형처럼 지내라는 말씀이신가요? 회장님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 없을 땐 숨어 있는 인형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더 이상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반항적인 눈빛을 마주한 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게 가까워지자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붙잡고 고개를 들게 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인형이라 틀린 말은 아니지. 넌 내가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인형이니까.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네 역할에나 충실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넌 내가 원하던 자유와 돈을 모두 갖게 될 테니. 그의 손길은 차가웠고 그의 말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은하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떠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힘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친구와 웃고 가족과 저녁을 먹는 그런 당연한 일상을. 그녀는 문득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계약을 받아들인 이유를 되새겼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웃는 얼굴, 비 때문에 평생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신 아버지, 그리고 포기해야만 했던 자신의 꿈.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위해 1년을 버텨내야만 했다. 이것은 거래이고 자신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은하는 거대한 펜트하우스라는 감옥 안에서 유령처럼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그녀는 그와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가사도우미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언제나 깍듯한 거리를 유지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은 최고급이었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허락받은 동쪽 구역만 해도 어지간한 집 몇 채는 합쳐놓은 크기였다. 서재, 영화 감상실, 피트니스룸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거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였다. 검은색 유광 피아노는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잠시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망설이다가 겨우 한음을 눌렀을 때였다.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함부로 만지라고 했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느새 민준이 서 있었다. 오늘따라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건 어머니의 유품이다. 다시는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는 경고를 넘어선 위협에 가까웠다. 은하는 황급히 손을 떼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피아노 뚜껑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텅 빈 공간을 날카롭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은하의 마음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저 이 삭막한 공간에 작은 온기라도 불어넣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행동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완벽한 통제 속의 황금 새장이었다. 피아노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민준의 경고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은하의 모든 동선을 제약했다. 그녀는 허락된 동쪽 구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고 살아있는 가구처럼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 식사는 늘 혼자였고 대화 상대는 가끔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가사도우미가 전부였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은하는 책을 읽거나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시간을 죽였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며 거대한 유리창을 두들겼다. 그 소리는 마치 갇혀버린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처절하게 들렸다. 그날따라 민주는 유난히 늦었다. 평소라면 자정을 넘기지 않고 돌아오던 그였지만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별다른 감정은 없었다. 그저 이 집의 또 다른 규칙이 깨졌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서쪽 구역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은하는 순간 몸을 멈췄다. 서쪽 구역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무시해야 했다. 그것이 이 집에서의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쿵 하는 소리에 이어 들려온 거친 숨소리는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강도, 아니면 그가 아픈 걸까? 몇 분간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서재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은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강민주는 그 옆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고통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어헤친 채 가슴을 부여잡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은하는 순간 모든 규칙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황급히 서재 안으로 달려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녀가 그의 어깨를 흔들자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열기로 가득했다. 누구야? 여긴 왜? 그는 힘겹게 말을 내뱉고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의 강철 같던 몸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 거대한 남자를 부축해 침실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그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거의 끌다시피 하여 그의 침실로 향했다. 서쪽 구역의 복도는 어둡고 길었다. 그의 무게에 휘청거리면서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침대에 눕혔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그의 방은 그의 성격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하고 외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침대 옆 협탁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인의 사진이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인 듯했다.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던 은하는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에게도 자신처럼 상처와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꿈결에서도 편치 않은지 계속해서 미간을 찌푸리며 앓는 소리를 냈다. 은하는 주방으로 내려가 찬장에서 쌀과 냄비를 꺼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시던 흰죽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죽을 쓰기 시작했다. 쌀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가 텅 빈 주방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것은 이 집에 처음으로 피어난 사람의 온기였다. 죽이 완성될 무렵 그녀는 쟁반에 죽그릇과 물을 챙겨 다시 그의 방으로 올라갔다. 민주는 어느새 의식을 차리고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있는 은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멋대로 들어오라고 했지?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쟁반을 협탁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쓰러지셨어요. 일단 이거 좀 드세요. 빈속에 약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민주는 그녀의 행동을 불쾌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필요 없어. 비서를 부를 테니 넌 나가봐. 그가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은하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죽그릇을 들어 그의 입가로 가져갔다. 회장님이 빨리 기운을 차리셔야 회사 일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건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에요.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계약 기간 동안 파트너가 쓰러져 있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가 떠주는 죽을 조용히 받아먹기 시작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죽은 이상하게도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그날 밤 은하는 그의 곁을 지켰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그가 다시 열이 오르지 않는지 잠은 편안하게 자는지 살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의 거친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평소처럼 슈트를 차려입고 식탁에 앉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직 병색이 남아 있었다. 은하가 맞은편에 앉아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상자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안에는 최고급 상비약과 영양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고마워요. 은하가 작게 말했지만 그는 대답 대신 신문을 펼쳐들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신문 활자 위에 머물지 못하고 조용히 수프를 떠먹는 그녀의 모습을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차가웠고 은하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지는 않았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행동을 눈으로 좇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원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 가사 도우미를 도우며 작게 미소 짓는 모습, 그녀의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가 단지 불운한 사고에 휘말린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가 예상치 못한 단단함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알아놓은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의 얼음장 같던 공기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지만 그 균열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온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외부에서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민준의 귀가 시간은 다시 늦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집에서도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고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은하는 그가 거대한 무언가와 싸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폭풍의 이름은 박진우였다. 그는 신흥투자회사인 시너지 캐피탈의 대표로 늑대 같은 야망과 뱀 같은 교활함으로 금융계를 단숨에 장악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강민준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과거 두 사람은 J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쳤던 라이벌이었고 결정적인 프로젝트에서 패배한 박진우는 그룹을 떠나야만 했다. 그는 와신 상담의 세월을 거쳐
이제 JK그룹 전체를 삼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박진우의 공격은 치밀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먼저 언론을 이용해 JK그룹의 주력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출처불명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동시에 그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시장에 풀린 JK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매집해 나갔다. 마치 거대한 그물을 던져놓고 서서히 조여오는 포식자처럼 그의 움직임은 교활하고 위협적이었다. JK그룹의 이사회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추진하던 동남아 신규 플랜트 건설안이 어떻게 경쟁사 손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냔 말입니다. 한 임원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얼마 전 JK그룹이 극비리에 추진하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정보가 유출되어 경쟁사에게 결정적인 계약을 빼앗기는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명백한 내부자 소행이었다. 강민주는 굳은 얼굴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휘관처럼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부 감찰팀을 가동해서 쥐새끼를 찾아내. 그리고 박진우가 더 이상 주식을 매집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가를 방어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박진우의 목표가 단순한 사업적 견제가 아니라 그룹의 경영권 자체를 위협하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러한 폭풍 속에서 은하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JK그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집으로 돌아온 강민준의 지친 얼굴과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감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에서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감정의 영역이었고 설령 허용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는 휴학 중이던 대학의 전공 서적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녀의 전공은 경제 데이터 분석이었다.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무력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편이 나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JK그룹의 최근 주가 변동과 관련된 공시자료, 재무제표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몸부림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주가는 악성 루머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거래량은 평소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JK그룹의 재무팀과 증권 분석가들이 놓칠 만한 이상 징후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비교 분석하며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거대한 거래가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거래 내역들에 머물렀다. 몇 시간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무언가 이상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수십 개의 서로 다른 계좌에서 아주 소량의 주식 매도 주문이 장마감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각각의 거래는 너무나 미미해서 시장의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그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손길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이는 듯했다. 은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아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끌어내리고 있었다.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게 만들고 그 물량을 박진우 측에서 헐값에 사들이도록 판을 짜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JK그룹의 전문가들조차 간과하고 있던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전선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음모의 꼬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데이터를 정리하며 손을 떨었다. 이 사실을 강민준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고작 계약으로 얽힌 세상 물정 모르는 여대생의 분석을 그는 코웃음 치며 무시할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주제넘게 그의 일에 간섭하려 한다며 분노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위험한 진실을 가슴에 품은 채 그녀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남자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렸을지도 모른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문아의 손에 들린 노트북은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화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는 JK그룹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는 암살자의 발걸음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이 발견한 데이터를 검증하고 또 검증했다. 수십 개의 유령 계좌, 장마감 직전의 조직적인 소량 매도, 그리고 그로 인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시장의 불안 심리까지.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그림, 즉 박진우가 설계한 거대한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다. 문제는 이 폭탄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였다. 강민준. 그의 얼음장 같은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은하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남자였다. 하물며 회사의 경영이라는 그의 자존심과 모든 것이 걸린 문제에 대해 감히 자신이 아는 척 나서는 것을 용납할 리 없었다. 어설픈 동정이나 주제넘은 참견으로 오해받는 순간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계약 자체가 파기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JK그룹의 수많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앞에서 불의가 펼쳐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시당하고 비웃음 살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여 노트북에 저장했다. 그날 밤 민주는 여느 때처럼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온몸에서는 지독한 피로와 날카로운 신경질이 뒤섞인 위태로운 기운이 풍겼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가 서재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은하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민주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 서재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피곤하다. 내일 얘기해. 그는 그녀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은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앞을 막아선 채 들고 있던 노트북을 열어 보였다. 회사 일입니다. 1분만, 아니 30초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태도에 민주는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으로 향했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그래프와 숫자를 본 그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내가 이런 장난에 어울려줄 시간 없어 보여.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 그는 노트북을 닫아버리려 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의 손을 막았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 계좌들을 보세요. 전부 최근 한 달 사이에 개설된 것들이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아주 적은 양의 주식을 팔고 있어요. 이건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한 명백한 작전이에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주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의 눈이 화면에 나타난 수십 개의 계좌 목록을 빠르게 훑었다. 그의 전략기획팀과 재무분석가들이 매일같이 보고하는 데이터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너무나도 사소해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래 내역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묶여 눈앞에 제시되자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계속해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은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분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매일 주가를 아주 조금씩 떨어뜨려서 투자자들에게 JK그룹이 곧 무너질 거라는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겁을 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박진우 쪽에서는 그걸 헐값에 전부 사들이는 거죠. 대규모 매집으로 인한 주가 상승 없이 조용히 지분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논리적이었다. 감정적인 호소나 어설픈 추측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고 있었다. 최근 이해할 수 없었던 주가의 미세한 흐름, 정보 유출과 동시에 터져나온 악성 루머들, 그리고 박진우의 교활한 행보까지. 이문화가 내민 이 데이터는 모든 의문을 풀어줄 마지막 열쇠 조각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내려놓고 은하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다. 서재 안에는 오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은하를 향한 경멸이나 무시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지성과 전율,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희미한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걸 네가 전부 찾아낸 건가? 그의 질문에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신의 팀이 놓치고 있던 적의 심장부를 이 계약으로 묶인 어린 아내가 그녀의 방구석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문하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고를 친 골칫덩어리나 계약서에 묶인 인형이 아니었다. 누구도 갖지 못한 날카로운 무기를 지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보안팀장과 재무팀장을 내 사무실로 호출해 1시간 안에 내가 보내는 계좌 목록의 실소 유주를 전부 파악해. 이건 전쟁이다. 전화를 끊은 그는 은하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눈빛이었다. 내 분석이 맞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령과 싸우고 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넌 내 팀의 일원이다. 이 반격 작전이 끝날 때까지 넌 내 옆에서 움직인다. 강민준의 선언은 JK그룹의 심장부에 작은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다음 날 새벽 그가 이문하를 대동하고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비상 전략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최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의구심과 당혹감이 떠올랐다. 보안팀장, 재무팀장, 전략기획실장 등 모두가 회사의 운명을 짊어진 백전노장들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은하는 그저 값비싼 옷을 걸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일 뿐이었다. 회장님, 이 상황에 이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뼈가 굵은 보안팀장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낯선 침입자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으며 그 어떤 동요도 없이 대답했다. 내 아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박진우에 대한 반격 작전의 핵심 브레인이 될 사람이기도 하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회장님의 사적인 임무를, 그것도 회사의 명운이 걸린 작전에 투입하다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다. 회장님, 송구스럽지만 이 작전은 극도의 보안과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외부인이, 그것도 관련 경험이 전무한 분이 참여하는 것은, 그의 말은 민준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혀 공중에서 흩어졌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스크린에 은하가 분석한 데이터 파일을 띄웠다. 수십 개의 유령 계좌 목록과 그들의 조직적인 거래 패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여기 있는 당신들 중 이 공격의 실체를 파악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는 당신들이 놓치고 있던 적의 심장을 내 아내가 찾아냈다. 그의 말에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화면에 떠 있는 데이터는 그들의 무능을 질책하는 날카로운 증거였다. 그는 은하를 향해 고갯짓했다. 설명해. 모든 시선이 은하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들은 심리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심리전을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자신의 분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청산유수처럼 자신들의 허점을 파고 들어오는 적의 전략을 설명하고 그들의 패턴을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녀의 제안은 대담하고 기발했다. 역정보 작전. 박진우 측이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에게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JK그룹이 곧 막대한 손실을 볼 치명적인 투자 실패를 앞두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박진우가 JK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 확신하고 섣불리 공매도에 나서도록 만드는 함정이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임원들의 얼굴에서 의구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놀라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JK그룹의 비상전략회의실은 강민준과 이문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쟁터가 되었다. 민준은 그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으로 작전의 전체적인 판을 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은하는 그의 옆에서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함정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계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그들의 협력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점차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변해갔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분석 작업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저 연약하고 운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던 은하의 내면에 강철 같은 의지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석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복잡한 데이터를 파헤치며 날카롭게 빛나는 눈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은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에게 강민주는 그저 자신을 억압하는 차가운 독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팀을 이끌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진정한 리더의 무게와 고독을 보았다. 특히 그가 지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홀로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연민과 함께 미묘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어느 늦은 밤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산더미 같은 서류와 데이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중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건 네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싸움인데. 그의 질문은 진심 어린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은하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더 이상 회장님만의 싸움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그녀의 대답에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그녀 앞에서 감정이 섞인 표정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고맙군, 파트너. 그가 내뱉은 파트너라는 단어는 계약서상의 단어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은하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또 한 겹 허물어졌다. 작전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민준의 팀은 은하가 설계한 대로 JK그룹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 거대한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가짜 보고서, 조작된 이메일, 그리고 심지어 연기자들을 동원한 위장 미팅까지. 모든 것이 박진우가 심어놓은 스파이의 눈과 귀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박진우의 시너지 캐피탈이 JK그룹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넣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다. 덫에 걸려든 쥐처럼 그는 자신만만하게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주가 변동 그래프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반격뿐이었다. 소드 항인 125 đang chờ tiết khương 7 박진우를 향한 함정이 서서히 조여지고 있을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JK그룹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방어하고 동시에 해외 자원 개발 사기라는 거대한 연극을 펼치기 위한 강민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이례적이고 대담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JK그룹에 보이지 않는 실세, 그의 친할머니이자 가문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강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그녀는 평생을 JK그룹과 함께 해온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다. 강 회장은 자신의 손자가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인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 갑자기 나타난 손자 며느리 이문아가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이문아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가문의 정보망이 움직이자 낡은 스쿠터와 긁혀버린 한정판 슈퍼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혼인 계약서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은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강 회장이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내용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날 저녁, 은하는 민준이 보내준 차를 타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통 한옥 강 회장의 사저인 청운제로 향했다. 웅장한 기와와 고즈넉한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적인 기운은 은하의 숨을 짓눌렀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은 강 회장과 은하 사이에는 무겁고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은 은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고서화와 오래된 자기로 가득 찬 방은 마치 박물관 같았다. 강 회장은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집요하고 차가웠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그녀는 은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내 손자를 이용해 어디까지 올라가 볼 생각이었지? 가난한 신데렐라가 재벌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흔해 빠진 통속 소설이라도 쓰는 중이었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 안에 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 들어있다. 이걸 받고 내일 당장 민준이 곁에서 사라지거라. 은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돈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매기고 짓밟아버리는 노골적인 모욕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JK그룹은 위기 상황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네가 할 수 있는 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회사 일에 끼어드는 것이냐.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너 같은 뿔이 없는 것이 감히 우리 가문의 일에 네가 민준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룹의 리스크다. 내일 아침까지 네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네 가족들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내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은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몸을 이끌고 청운제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편 같은 시각 강민주는 자신의 사촌이자 JK그룹의 이사인 강유라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늘 민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아, 요즘 너 너무 위태로워 보여. 그리고 그 여자, 이문아 씨 말이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거 맞아? 그녀는 마치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민준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생각해봐. 우리 그룹 최고의 전문가들도 찾아내지 못한 허점을 아르바이트나 하던 평범한 여대생이 단번에 찾아냈다는 게 너무 완벽하지 않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설 같잖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의 마음속에 심어둔 신뢰라는 작은 싹을 갉아먹는 독초와도 같았다. 유라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어쩌면 그 여자는 박진우가 심어놓은 스파이일지도 몰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내 차에 접근해서 내 옆자리를 차지한 다음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걸 수도 있다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더 큰 함정을 위한 미끼라면 그녀의 가설은 악랄했지만 논리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부터 타인을 쉽게 믿지 않는 민준의 의심 많은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은하를 이전처럼 차갑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강 회장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은하는 그의 달라진 태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모욕보다 그의 불신이 담긴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핥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트너라 부르며 같은 곳을 바라보던 그가 아니었다. 차가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은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서재로 찾아가 문을 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저를 의심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해. 넌 누구지? 박진우와는 무슨 관계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그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계약서 위의 갑과 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당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위기를 헤쳐나갔던 시간들, 잠시나마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신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그들 내부의 의심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진우와의 결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그들의 연합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JK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호텔 컨벤션 홀을 가득 메운 공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와 탐욕, 그리고 불안감으로 질식할 듯 무거웠다. 단상 위 의장 강민준이라는 명패가 놓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강민준과 이문하는 서로에게 가장 먼 타인처럼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린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는 다시 얼음으로 뒤덮인 성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다. 민주는 은하가 설계한 반격 작전을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심의 가시가 밝혀 있었다. 혹시 강유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더 큰 함정이라면, 그는 수백 번도 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은하는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애써 부여잡고 있었다. 그의 불신은 그녀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 싸움은 그녀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끝을 맺어야만 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전쟁의 마지막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강민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평소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주주들의 술렁임 속에서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들어와 주주들 사이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강유라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회의는 초반부터 민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JK그룹의 암울한 실적을 증명하는 숫자들로 가득했다. 특히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 보고서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박진우와 강유라가 철저하게 계획한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민준을 무능하고 독선적인 리더로 몰아 주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박진우가 발언권을 얻어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JK그룹이 강민준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은 주주들의 불안한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민준의 경영 실패를 조목조목 비난했다. 이에 본인은 JK그룹의 미래를 위해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현 강민준 회장의 해임과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진우의 외침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곳곳에서 그의 말에 동조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미 공포에 질린 소액 주주들의 위임장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였다. 민준의 입지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 순간 강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우의 옆에 섰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저 역시 강씨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촌인 민준 씨를 믿었지만 그의 독서는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파멸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박진우 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녀의 배신은 결정타였다. 가문 내부에서조차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민준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의장이 해임한 표결을 선언하려는 찰나였다. 회의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민주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막으려 했다. 앉아,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은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보조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박진우와 강유라가 띄워놓은 화려한 자료들 옆 작은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계십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순식간에 압도했다. JK그룹의 위기는 경영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박진우 대표가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한 주가 조작과 시장 교란 행위 때문입니다. 은하는 자신이 밤새워 분석했던 유령 계좌들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 논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어떻게 박진우가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공매도를 통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는지를 모든 주주들이 이해하기 쉽게 증명해 보였다. 박진우와 강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다. 은하의 폭로로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 민준이 다시 단상에 섰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 때문에 상처받았을 은하를 잠시 바라본 후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제 아내의 분석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메인 스크린에는 박진우와 강유라가 은밀하게 만나 작전을 모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네가 내부 정보를 빼내주면 회사를 차지한 뒤에 부회장 자리를 주지. 박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서늘하게 울렸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민주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또한 JK그룹은 이 시간부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실시할 것을 공표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해외 독점 수출 계약이 방금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발표와 동시에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JK그룹의 주가는 미친 듯이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 확신하고 천문학적인 공매도를 걸었던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전 재산이, 그의 모든 야망이 실시간으로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강유라와 넋이 나간 박진우를 회의장 밖으로 끌어냈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주주들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강민준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 환호의 중심에서 민준은 오직 한 사람, 은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그녀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미안해. 주주총회는 끝났다. 하지만 그 폭풍의 잔해는 여전히 사방에 널려 있었다. 호텔 로비는 승리의 함성보다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아우성으로 더욱 혼란스러웠다.
강민주는 JK그룹의 왕자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황량한 폐허와도 같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건너뛰어 인파 저편에서 홀로 밖으로 걸어나가는 작은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문아. 그녀는 이 전쟁의 진정한 영웅이었지만 그 어떤 축하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전장을 떠나고 있었다. 비서와 보안 요원들이 그를 애워쌌지만 그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녀를 뒤따라갔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한 호텔 입구에서 그는 간신히 그녀의 팔을 붙잡을 수 있었다. 은하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모든 감정이 소진된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고급 세단의 안락한 시트도 부드러운 주행감도 이 숨막히는 어색함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민주는 몇 번이고 입을 열려 했지만 어떤 말로도 지금의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차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가볍고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그의 어리석은 의심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 그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은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거리는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나갔다. 그녀의 마음도 꼭 저랬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에 대한 연민까지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그와 그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렸다는 사실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은하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 공간에서 단 한순간도 더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후회와 절박함,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남자의 무력함만이 남아 있었다. 얘기 좀 해, 제발.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무슨 얘기를요? 제가 박진우 대표와 한패가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더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장님의 의심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변명을 들어드리면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니, 내가 틀렸어. 민주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누구도 믿지 않고 살아왔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언제나 내 등 뒤에서 칼을 겨눴으니까. 그래서 네가 보여준 능력과 진심 앞에서도 나는 너를 믿는 대신 의심하는 쪽을 택했어.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 내가 어리석었고 비겁했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그녀 앞에서 고백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처절한 자기 반성이었다. 그의 고백에 은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다. 회장님은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하지도 않으셨죠. 그저 회장님의 과거와 편견이라는 필터로 저를 재단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아팠어요. 제가 바보같이 아주 잠시나마 회장님을 파트너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민준의 마지막 남은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거리가 생겼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JK그룹은 완벽하게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박진우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고 강유라는 가문에서 제명당한 채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여전히 주주총회가 열렸던 그날에 멈춰 있었다. 은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이제 이 황금세장을 떠날 시간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다. 방 안쪽에 차곡차곡 정리된 그녀의 낡은 여행 가방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혼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고 이제 끝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접어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야.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은하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묻자 그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확신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이건 거래나 비즈니스가 아니었어. 이건 내 인생을 구원해준 인연이었지. 네가 없었다면 난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떠나지 마, 은하 씨.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곁에 있어줘. 이제는 내 진짜 파트너가 되어줘. 강민준이 찢어버린 계약서 조각들은 마치 두 사람의 위태롭던 관계를 상징하는 눈송이처럼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그의 고백은 텅 빈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무겁게 울렸지만 은하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한 번 깨져버린 신뢰의 파편은 그녀의 심장 곳곳에 너무도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움직임이 민준에게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이 찢어버린 것은 종이 조각이지만 제 마음에 남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찢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다. 민주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강요가 아닌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은하는 그날 밤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이 살던 낡은 옥탑방이었다. 민준이 해결해준 빚 덕분에 보증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좁고 허름하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민준이라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 동안 강민준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떠나버린 펜트하우스는 다시 차가운 얼음성으로 돌아갔다. 아니, 이전보다 더 춥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책을 읽던 소파, 그녀가 처음으로 온기를 피워냈던 주방, 그리고 그가 아프던 날 밤
그녀가 곁을 지켜주었던 침실까지 모든 공간이 그녀의 부재를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지독한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무작정 차를 몰아 그녀의 옥탑방이 있는 동네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집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대신 그는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그녀는 예전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에서 전공 서적을 파고들거나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소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준 것은 화려한 새 장이었을 뿐,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하늘을 선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갔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는 그녀의 문 앞에 작은 선물 상자를 두고 돌아갔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작가의 신작 소설이, 때로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한 따뜻한 주기, 또 어떤 날에는 그녀의 창가에 놓을 작은 허브 화분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처음에는 그가 두고 간 선물들을 무시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의 조용한 방문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녀가 자신을 받아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알던 오만한 강민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서툴지만 진심을 다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은하는 그가 두고 간 상자 안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처음 만났던 교차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당신의 마음에 난 상처를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곳에는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민준이 홀로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간절함이 가득했다. 민준은 그녀의 앞에 서서 준비해온 어떤 화려한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믿지 못해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줘서, 당신을 내 욕심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은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사랑이 미움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나 있었다. 고개 드세요. 그녀의 말에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은하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민준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문아 씨, 내 차를 망가뜨린 벌로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전혀 달랐다. 하지만 이번 계약 기간은 영원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평생에 걸쳐 치유해주고 당신의 꿈을 지켜주는 남편이 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은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1년 후 두 사람은 작은 성당에서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뿐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행복과 사랑이 넘쳐 흘렀다. 신부 대기실에서
은하는 JK그룹의 수석 데이터 분석가로 스카우트되었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환하게 웃었다. 결혼 생활은 그들이 꿈꿨던 그대로였다. 민주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따뜻한 남편이 되었다. 은하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그리고 뜨거운 연인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봤던 중 민준이 불쑥 말했다.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당신이 내 차에 흠집을 내준 그날이었어. 그 말에 은하가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잔인한 벌처럼 시작되었던 그들의 만남은 결국 두 사람의 인생에 내려진 가장 달콤한 축복이자 구원이었다.